포브스가 선정한 캐나다 최고의 직장 2025 리스트를 보면 상위 20개 중 11개가 공공기관, 100개 중에 총 43개가 공공부문입니다. RCMP 순경 기준으로 입사 후 36개월 안에 연봉 11만 5천 달러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캐나다 신입 변호사 평균 연봉이 10만에서 11만 6천 달러 사이인 걸 비교하면 경찰관이랑 변호사 연봉이 비슷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얼터 넬리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캐나다에서 가장 좋은 직장이 어딘지 아세요? 우리가 한국에서는 꿈의 직장 하면 떠오르는 곳들이 있죠. 연봉 끝판왕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 아니면 워라밸 최고라는 네이버, 카카오, 그것도 아니면 억대 연봉 보장된다는 은행이나 전문직이 먼저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캐나다는 조금 다릅니다. 대기업도 아니고 화려한 금융권도 아니에요. 포브스가 선정한 캐나다 최고의 직장 2025 리스트를 보면 1위와 2위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예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죠. 그런데 그 아래를 보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콩코디아 대학, 하이드로-퀘벡, 뱅크 오브 캐나다, BC 하이드로 등 상위 20개 중 11개가 공공기관, 100개 중에 총 43개가 공공부문입니다. 한국에서는 좋은 직업의 기준도 명확하죠. 의사, 변호사, 대기업, 금융권. 간호사나 경찰관, 버스기사는 그 리스트에 없어요. 그런데 캐나다는 간호사 연봉이 투자은행 신입보다 높고 경찰관 연봉이 변호사랑 비슷해요. 버스기사도 물가에 연동되는 연금으로 탄탄한 노후를 보장받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건 바로 이 직업들이 전부 공공부문 종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거대한 공공부문의 실체를 들여다볼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받는지, 민간이랑 처우가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이렇게 공공부문이 비대해지는 게 캐나다 경제에 과연 좋은 건지 팩트로 한번 짚어볼게요. 넬리 시선 한입 브리핑 시작할게요. 한국에서 공무원이라고 하면 보통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구청 직원, 경찰관, 군인, 그리고 또 한국전력이나 가스공사 같은 공기업은 준공무원 느낌으로 따로 분류하죠. 캐나다도 구조 자체는 비슷해요. 크게 세 층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층은 일반 정부, 연방 정부나 주정부, 지방 정부에서 직접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세금을 걷는 국세청 CRA 직원, 연방경찰 RCMP, 이민국 직원이나 시청 직원들이 여기에 해당되죠. 자, 두 번째 층이 한국이랑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인데요. 교사나 간호사, 대학 교수, 이 사람들이 캐나다에서는 대부분 공공부문 소속이에요. 간호사는 각 주의 보건당국, 헬스 오소리티에 직접 고용이 돼요. BC주라면 프레이저 헬스, 밴쿠버 코스탈 헬스 같은 곳이죠. 교사는 각 지역 교육위원회, 스쿨 보드 소속이에요. 그리고 대학 교수는 UBC 교수든 SFU든 BCIT든 캐나다의 이런 대학들은 통계청 기준으로 전부 공공부문으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공공부문 종사자라는 범위가 한국보다 훨씬 넓게 잡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층은 이제 공기업, 크라운 코퍼레이션들인데요. BC 하이드로, ICBC, 캐나다 포스트, LCBO 등 정부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기업들입니다. 여기 직원들도 공공부문 종사자예요. 여러분이 매일 타는 버스의 기사님들도 여기 포함이 되는데요. 한국 시내버스는 민간 운수회사 소속인데 캐나다는 트랜스링크 같은 대중교통 공사가 직접 운전기사를 고용하거든요. 주류 판매점 직원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공무원이란 거 아셨나요? BC Liquor Store, 온타리오의 LCBO 직원들, 이 사람들 다 공공부문 종사자인데요. 한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구조죠. 캐나다 통계청 기준으로 이 공공부문 전체를 합치면 6,064개 기관, 459만 명입니다. 정부 지출이 GDP의 42.7%를 차지해요. 캐나다 경제 전체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가 정부 돈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실제로 얼마나 받는지 직종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반 공무원, 행정 업무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얼마나 받을까요? 먼저 한국 상황부터 볼게요. 2024년 기준 한국에서 이제 갓 임용된 9급 신입 공무원의 연봉은 세전 약 3천만 원 수준입니다. 각종 수당을 다 합쳐도 한 달 실수령액이 200만 원 남짓이라 요즘 젊은 층 사이에서는 편의점 알바보다 못하다라는 뼈아픈 농담까지 나오죠. 이 현실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의 퇴사죠.
천재적인 기획력으로 충주시 유튜브를 전국 1등으로 만들고 6급까지 초고속 승진을 했지만 결국 돈 더 벌고 싶다 할 만큼 했다라며 9년 만에 사표를 던졌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인재라도 아니 어쩌면 유능한 인재니까 한국 공직사회의 낮은 처우를 견디기엔 한계가 있었다는 걸 보여준 씁쓸한 단면이죠. 그런데 여러분, 캐나다 연방 공무원의 숫자를 보면 얘기가 조금 달라져요. 캐나다 연방 공무원 신입 행정직은 시작 연봉이 약 6만 2천 달러에서 시작합니다. 한국 신입 연봉의 2배인 거죠. 연방 공무원 전체의 평균 연봉을 내보면 약 8만 5천 달러에 달합니다. 만약 고위직 임원급까지 올라간다면 최대 26만 1천 달러, 우리 돈으로 2억 6천만 원까지도 가능한 거죠. 물론 캐나다가 세금도 많이 떼고 물가도 높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한국도 8,800만 원 초과 구간에서는 세금이 35%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 말이 꼭 맞다고 할 수도 없어요. 한국에서 왜 충주맨 같은 인재들이 집을 싸는지, 그리고 캐나다에선 왜 유능한 인재들이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지 이 격차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간호사도 공무원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캐나다 RN의 중위시급은 43달러예요.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8만 4천 달러고요. BC주는 그보다 조금 더 높아서 중위시급 47달러, 연봉 약 9만 3천 달러입니다. 한국 간호사 평균 연봉이 약 4,800만 원인 걸 감안하면 BC주 간호사가 약 2배인 거죠. 캐나다 전국 교사의 중위 시급은 45달러, 연봉은 약 8만 9천 달러이고요. BC주 기준으로는 최고 호봉이 11만 달러가 넘습니다. 10년차 교사 기준으로 비교해보자면 한국은 6천에서 7천만 원, BC주는 10만 불 가까이 1억 정도 됩니다. 특히 최근 체결된 2025에서 2029 신규 협약에 따르면 매년 3%씩 임금 자동 인상이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교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입이나 하루 단위로 근무하는 대체 교사들의 처우도 개선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대체 교사가 뭘까요? 바로 TTOC, Teachers Teaching on Call인데요. 애들한테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오늘 담임 선생님 안 와서 substitute이 왔어요. 바로 이 substitute, 정교사가 병가나 연수로 자리를 비울 때 그 반을 맡아서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들을 말합니다. 1급은 2024년 7월 기준 학력과 경력에 따라서 하루 약 300불에서 460불 사이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들도 새로운 협약에 따른 인상률을 적용받습니다. 자, 이 TTOC 직업의 매력은 일하고 싶은 날만 골라서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업 계획서는 담임 선생님이 다 짜놓고 가니까 TTOC는 그대로 수업만 하고 종치면 바로 퇴근이죠. 채점도 학부모 상담도 없어요. 그러면서 연금은 정교사랑 똑같이 적립이 되고 의료보험이나 치과보험 같은 복지 혜택은 급여 대신 현금으로 더 얹어주기도 하니까 당장 손에 쥐는 돈은 정교사보다 많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유연한 근무 환경이 좋고 정규직의 행정 업무와 책임은 피할 수 있으니까 10년 넘게 TTOC만 전문으로 하면서 자발적 프리랜서 교사로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이죠. 이번엔 경찰관인데요. RCMP 순경 기준으로 입사 후 36개월 안에 연봉 11만 5천 달러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캐나다 전국 경찰관 중위 연봉은 약 9만 7천 달러, 캐나다 신입 변호사 평균 연봉이 10만에서 11만 6천 달러 사이인 걸 비교하면 경찰관이랑 변호사 연봉이 비슷한 거예요. 이것도 한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구조죠.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군대에 가도 상병이 되면 연봉이 8만 2천 달러가 넘습니다. 여기에 경력이 쌓여 중사가 되면 9만 5천에서 10만 불 때도 금방이죠. 한국의 병장 월급 인상 소식도 화제지만 캐나다는 군인을 아예 억대 연봉이 가능한 전문 기술직 공무원으로 대우하고 있습니다. 자, 의사는 캐나다에서도 압도적인 고소득 직종입니다. 한국이랑 이 부분은 비슷한데요. 인딧 캐나다 데이터 기준으로 캐나다 고소득 직종 순위를 보면 1위부터 6위까지 전부 의료직이 싹쓸이하고 있어요. 자, 1위 교정치과 의사가 약 39만 8천 달러, 2위 마취과 전문의가 33만 9천이고요. 그 뒤를 정신과, 외과, 심장내과 전문의들이 따르고 있어요. 7위가 돼서야 비로소 마케팅 임원, IT 매니저 같은 민간 직종이 등장합니다. 흥미로운 건 의료직들이 캐나다에서는 전부 공공 시스템 안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의사가 개원해서 민간 사업자로 소득을 올리는 구조라면 캐나다 의사는 공공의료 시스템 안에서 일하는 구조죠. 그런데 이 숫자들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캐나다에는 소위 선샤인 리스트라고 불리는 공공부문 연봉 공개 제도가 있어요. 온타리오에서 시작된 이름이지만 이제는 캐나다 전역에서 통용되는 말이죠.
특히 제가 있는 BC주는 기준이 훨씬 엄격해서 연봉 7만 5천 달러가 넘으면 이름과 직함, 세전소득이 1원 단위까지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밴쿠버 선 같은 지역 언론사 사이트에 들어가면 누구나 이름만 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자, 취지는 명확합니다. 당신이 받는 돈은 세금이다. 누구에게 얼마가 쓰이는지 감시받아라. 자, 세금으로 운영되는 직업인 만큼 투명성을 요구하는 거죠. 공무원 연봉이 높다는 비판이 나올 때마다 이 리스트가 등장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나온 숫자들도 상당 부분 여기서 확인 가능한 공개 데이터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봉이 높다는 비판이 나올 때마다 공무원들은 떼어가는 게 더 많지 않나요?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맞아요. 캐나다 민간 직장인은 약 7.6%를 공제하는데 공공부문은 DB연금, 기여금까지 합치면 약 15에서 18%를 급여해서 공제해 갑니다. 거의 2배죠. 그런데 이게 억울한 공제는 아니에요. 내가 8%를 내면 정부가 8%를 똑같이 더 얹어주고 그 돈이 죽을 때까지 나오는 DB연금의 재원이 되거든요. 자, DB연금, 확정급여형 연금이 뭐냐면요. 한마디로 내가 죽을 때까지 얼마를 받을지 국가가 미리 약속을 해주는 연금입니다. 이 재원을 활용한 주식이 반토막이 나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일한 기간과 퇴직 전 평균 연봉으로 계산된 금액이 죽을 때까지 나오고 물가가 오르면 연금도 같이 올라요. 반면 캐나다 민간 직장인의 약 62%는 직장연금 자체가 없습니다. CPP, 즉 국민연금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봉 비교만 보면 비슷해 보여도 실질 보상 전체로 계산을 하면 공공부문이 민간보다 20에서 30% 더 높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한국은 이 구조를 진짜 공무원 129만 명만 누리지만 캐나다는 간호사, 교사, 버스기사까지 455만 명이 다 받아요. 그리고 이 연금을 지키는 힘이 바로 노조입니다. 자, 캐나다 공공부문의 노조 가입률은 약 70%입니다. 민간의 18%와 비교하면 엄청난 수치죠. 이 노조가 파업까지 불사하면서 지켜내는 최우선 순위가 바로 이 DB연금이에요. 2023년 캐나다에서 파업으로 잃은 노동 일수는 658만 일, 1986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주당 1000명당 노동 손실 시간을 비교하면 공공부문이 54.4시간, 민간은 9.4시간이에요. 공공부문이 민간부문보다 6배 더 많이 파업을 한 거죠. 공공서비스는 민간기업과 달리 망하지 않아요. 서비스 공백 압박을 받는 건 결국 정부 쪽이기 때문에 협상이 길어질수록 노조에 유리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성과와 상관없이 연차가 쌓이면 자동으로 호봉이 올라가는 구조.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로 지적되는 문제점이기도 하죠. 일을 잘해도 오르고 못해도 오르는 이 공무원들의 호봉 구조는 결국 생산성에 영향을 줍니다. 2015년 캐나다 연방 공공서비스 인력은 25만 7천 명이었어요. 2024년엔 36만 7천 명이 됐는데요. 9년 만에 43%가 늘었는데 같은 기간 캐나다 인구 증가율은 15%였습니다. 인구보다 3배 빠른 속도로 연방 공무원이 늘어난 거죠. 물론 팬데믹 대응, 사회 서비스 수요 증가 같은 이유가 있었지만 문제는 고용 유연성이 떨어지는 이 공공부문이 급격하게 늘었다는 거예요. 전체 공공부문으로 보면 2021년 약 403만 명에서 2025년 455만 명이 됐어요. 4년 만에 52만 명이 늘었고 고용 성장률은 민간의 2배 이상이었습니다. 방향보다 속도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확장 속도도 바로 그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난 곳이 BC주예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BC주 공공부문 고용 연평균 성장률은 5.4%, 같은 기간 민간은 1.1%였습니다. 공공부문이 민간의 5배 속도로 커진 거죠. 이렇게 공공부문이 커진 만큼 모든 행정 처리의 속도가 붙고 서비스가 개선이 되었다면 문제가 아니겠죠. 여기에서 불편한 질문이 따라 붙습니다. 커진 만큼 일을 더 잘하고 있나? 바로 생산성 얘기입니다. 생산성이라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민간 기업에서 생산성은 간단해요. 같은 시간에 더 많이 팔면 생산성이 오른 거고 덜 팔면 내린 거예요. 그러면 공공부문은 어떨까요? 국방, 치안, 행정 서비스 등 이런 공공부문의 서비스는 시장에서 가격이 매겨진 상품이 아니죠.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공립학교 교육의 산출물을 어떻게 수치화할 수 있을까요? 자, 이처럼 공공부문의 생산성은 제대로 측정하는 체계 자체가 충분히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능한 데이터는 한 가지 방향을 보여줍니다. 지난 10년 동안 민간 비즈니스 부문의 생산성은 연평균 약 0.5% 성장한 반면에 정부 부문은 0.3%씩 감소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공공부문 생산성이 민간 수준만큼만 따라갔다면 캐나다 GDP가 약 1.5%, 금액으로는 320억 달러 더 높았을 거라고 분석합니다. 자, 지금까지 공공부문이 얼마나 넓고 또 얼마나 빠르게 커가고 있는지, 직종별로는 얼마를 벌고 있는지 등등 공공부문을 둘러싼 팩트와 데이터를 살펴봤는데요. 자, 한국에서 요즘 가장 자주 나오는 걱정 중 하나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의대 쏠림 현상입니다. 가장 똑똑한 학생들이 전부 의대로 몰리면서 공학이나 이공계, 창업 생태계가 인재를 잃고 있다는 거죠. 안정적이고 고수익이 보장된 직업으로 인재가 집중이 되면 사회 전체의 혁신 동력이 약해진다는 걱정이죠. 근데 캐나다도 비슷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자, 안정적이고 연봉 좋고 연금 탄탄하고 해고 걱정 없는 공공부문. 이런 조건이라면 능력 있는 사람들이 공공부문을 선호하게 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이에요.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민간에서 치열하게 싸울 이유가 줄어드는 거죠. 자, 캐나다 공공부문이 탄탄한 건 분명히 이 나라의 자랑입니다. 하지만 세금을 내는 민간이 약해지면 공공도 흔들리게 됩니다. 공공의 탄탄함도 결국 민간의 활력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생각해보면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혁신이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절박함, 살짝 헝그리한 느낌이 있어야 새로운 걸 만들려는 동력이 생기는 게 사람의 본능이잖아요. 지금 캐나다가 마주한 현실, 미국과의 무역 갈등, 생산성 정체, 글로벌 경쟁력 하락, 이런 위기가 캐나다를 구할 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걸 풀어낼 힘은 결국 민간에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캐나다가 공공의 안정성과 민간의 역동성이 균형을 이루는 진짜 강한 나라가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 오늘 영상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셨나요? 자, 캐나다를 두고 사람들은 종종 사회주의 국가라고 불러요.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오늘 본 숫자들을 보면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이해도 되죠. 도대체 왜 캐나다만 이렇게 됐을까요? 같은 북미 대륙인데 미국은 의료도 교육도 전부 민간이고 캐나다는 간호사도 교사도 버스기사도 전부 공공부문이에요. 같이 영국에서 출발한 이 두 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다음 편에서는 캐나다가 언제부터 어떻게 지금의 모습이 됐는지 그 역사를 한번 살짝 짚어볼게요. 생각보다 훨씬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숨어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넬리의 시선 리얼터 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